헐리우드에서 MCU의 성공 이후로 온갖 시네마틱 유니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DC 확장 유니버스는 한 개가 망하면 한 개가 흥하는 기이한 행보를 밟으며 혼자서 자강두처하는 기염을 토했고, 유니버셜 픽처스의 다크 유니버스는 톰 크루즈의 미이라가 망하면서 시체가 된 줄 알았는데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둔 인비저블맨이 짜잔 사실은 다크 유니버스였습니다 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소니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소니 MCU는 영화 베놈으로 좋은 흥행을 거두며 시작했으나 영화 자체는 조도 안 먹을 개똥 쓰레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전더리 픽처스에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준비해내는 유니버스가 있으니 이름하여 몬스터버스. 너무 비밀스럽게 준비해서 관객들도 이게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였어? 하게 만드는 기이한 유니버스죠. 그래서 오늘 해체해볼 영화 몬스터버스에서 마지막으로 개봉한 영화이자 저스티스 리그에 이어 에이 이게 망하겠어? 를 실현시킨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입니다. 우선 이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매우 간단하게 훑어봅시다. 영화는 전작의 무대 201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질라는 또 다른 거대 괴수인 무토와 싸웠었죠. 주인공 메디슨과 그녀의 가족들도 이곳에 있었으며 메디슨의 오빠인 앤드류 러셀이 고질라와 무토의 싸움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영화는 바로 5년 뒤에 메디슨과 그녀의 모친이자 과학자인 엠마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엠마는 고질라와 같은 거대 괴수, 소위 타이탄이라 불리는 존재들을 감독, 연구하는 기관 모나크에 소속된 과학자였죠. 엠마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여 타이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오르카라는 기계를 만든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메디슨과 엠마는 거대 나방 같은 모습을 한 타이탄 모스라의 유충을 연구하던 중 극단적인 에코 테러리스트 앨런에게 납치당하고 맙니다. 모나크는 엠마와 메디슨을 되찾기 위해서 엠마의 남편 마크와 함께 앨런을 추적하게 되죠. 앨런의 목적은 바로 남극에 잠들어 있는 타이탄 킹 기도라를 비롯한 다른 타이탄들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어째서인지 엠마는 앨런과 한패였고 모나크를 배신한 뒤 앨런과 함께 기도라를 부활시킵니다. 그 후 엠마는 굳이 모나크의 비밀 회선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기가 배신한 이유를 굳이 말해주죠. 내가 아들을 잃은 뒤 왜 타이탄이 깨어나는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인간이 문제여서 지구가 아프단 말이지. 그래서 지구가 인간이란 세균을 없애기 위해 자정작용으로서 타이탄을 깨워서 인간을 조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타이탄들을 깨워서 인간을 적당히 대량 학살하면 지구가 균형을 되찾으면서 총말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씨펄 균형의 수호자 납셨네.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부분만 20번은 돌려봤을 겁니다. 제발 내가 잘못 이해했기를 빌면서요. 사실 지금도 내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씨발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이야. 도대체 어떤 사고 회로를 가시면 아들의 죽음 이퀄 족간이 미안해지고야 이퀄 타이탄이 미래다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 족같은 시퀀스 바로 이전에 난 존나게 끝장나는 간지 터지는 고질라와 기도라의 대격돌 시퀀스를 감상했단 말입니다. 이 영화는 이 미친 시퀀스 반복이 계속돼요. 끝장나는 괴수 시퀀스와 영화를 끝장내는 휴먼 드라마 시퀀스의 반복이죠. 제가 서론에 DC 확장 유니버스는 영화가 흥하면 다음 영화는 망하는 요상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했죠. 이 빌어먹을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는 한 영화 안에서 DC 확장 유니버스의 자강두천 패턴을 보여주는 스바라시하고 마블러스한 피지컬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같은 영화를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감독이든 제작사든 스토리 작가들 엠마를 좀 이체적인 인물로 만들고 싶었나 본데 이건 이체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애초에 엠마는 이체적인 캐릭터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이 영화의 알파이사 오메가, 빛이사 소금, 뽕과 맛은 바로 고질라를 비롯한 크고 아름다운 괴수들이거든요. 심지어 이 영화의 거대 괴수 묘사는 정말 이 이상 바랄 수가 없을 만큼 훌륭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빡치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으면서 고질라를 묵직하면서도 스피디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 고질라의 아치에너미 기도라도 포스 있게 묘사했으면서 모스라 등장신은 황홀 그 자체였고 기도라 쫄다고 해야 된 라돈조차 뻐있었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덜 빡치게 괴수 이야기도 섞으면서 하겠습니다. 더러운 인간놈들 멸망해버리라지. 우선 영화의 주인공 고질라의 첫 등장 장면을 봅시다. 메디슨을 안고 있는 엠마가 고질라를 올려다보는 이 장면은 구도, 때깔, 분위기 모든 것을 이용하여 고질라에게 괴수물에 응당 필요한 수식어를 부여해 주었어요. 거대한, 절대적인, 경외로움, 절망적인 등등 말입니다.
이어서 영화 초중반부 모나크의 해저 기지에서 고질라가 등장한 장면도 한번 봐봅시다. 어두운 해저 속에서 고질라가 등에 불을 간헐적으로 번쩍이며 다가옵니다. 번쩍일 때마다 고질라의 모습이 더 가까워지죠. 처음에 이 장면을 볼 때 고질라의 모습을 거대하게 묘사하기에는 구도가 좀 아쉽다고 생각했으나 마크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카메라도 같이 움직여 고질라의 모습이 최대한 거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의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감독이 고질라 묘사에 꽤나 신경을 썼다는 것은 영화 초반에도 알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고질라의 아치에너미 기도라의 등장 장면을 봅시다. 전 영화를 보기 전 기도라를 어떻게 묘사할지 정말 궁금했었어요. 머리가 3개 달린 번개를 내뿜는 용,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말도 안 되게 촌스러워지거든요. 하지만 영화 속 기도라는 세상을 파괴하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기도라가 처음으로 온몸에 힘을 모아 프레스를 내뿜을 때 저는 이미 바지를 벗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가 이 빌어머리 인간놈들을 무찌르려는 바로 그때 빙하 밑에서 영롱하디 영롱한 푸른빛이 나타납니다. 고질라의 등장과 함께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중간에 올려다보는 인간의 시선도 빼지 않고 넣었고요. 감독은 이처럼 영화에서 타이탄들을 얼마나 거대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 묘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이 크고 아름다운 괴수들을 봐! 라고 말하는 듯한 연출은 영화 내내 계속됩니다. 고질라의 등장 직후에 보이는 이 대치 장면 정말 예술입니다. 중앙에 헬기를 세우고 딱 반으로 갈라서 5대5 구도의 화면을 만들었죠? 이 5대5 반갈죽 구도는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절대적이고 비장미 넘치는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중앙에 헬기를 둠으로써 5대5 구도를 더 강화함과 동시에 고질라와 기도라가 얼마나 거대한지 또다시 알려주죠. 그리고 전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처음 대본을 쓸 때 별의별 미사오그를 붙여서 묘사해보려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말로 표현하니까 맛이 안 살더라고요. 그냥 VOD를 구매해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 개망작이라면서 내 돈을 거기에 박으라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나야 할 말이 없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꼬리를 타고 흐르는 저 영롱한 청록빛 방사능 빛깔 하나만으로 이 영화에 돈을 바칠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하늘의 양아치 로단의 등장 장면도 봅시다. 기도라의 첫 등장 장면 청록빛 배경이었는데 용알 먹고 사는 로단은 그와 반대는 황새빛 배경에 등장합니다. 공통점은 두 장면 다 존재 자체만으로 재앙이 되는 타이탄의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영화의 스토리는 멸망 수준이에요. 하지만 때깔, 연출, 구도는 굉장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봐볼까요? 이 장면은 로단이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만 임팩트는 크게 나오는 것에 밀리지 않습니다. 우선 로단이 화면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죠? 이렇게 메인 오브젝트가 화면에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화면 구성을 극면적 대비라고 합니다. 이 극면적 대비의 구도는 잘만 구성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시선을 끌 수 있는 구도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로단이 위치해 있으며 화살의 라인이 로단을 향해 있어 시선을 집중시켜줍니다. 그리고 화살의 라인이 만나는 곳에 화면에서 가장 밝고 채도 높은 용암이 터져나오고 있고 형태적인 질감이 가장 복잡한 화산구름이 뿜어져 나와 저 작은 로단이 강력한 임팩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멋진 괴수 시퀀스를 다시 보니 열불이 나네요. 인간 쪽 플롯이 너무나도 엉망인 게 말이죠. 앞서 언급한 엠마 러셀을 이해할 수 없는 빈약한 캐릭터적 개연성, 괴수를 살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 옥시젠 디스트로이가 너무 가볍게 쓰여진 문제, 심지어 이 옥시젠 디스트로이에 고질라와 기도라가 둘 다 맞았는데 고질라는 개피가 돼서 빈사 상태로 추락하고 기도라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만 다시 날아오를 때는 영화를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나 싶었습니다. 근데 성의 없이 만들었다기엔 때깔이 형은 미쳤잖아. 정신 나갔어? 관객에게 정신분열증 일으킬 셈이야? 병신 같은 메디슨 가족의 막장 가정사를 보여줄 시간에 전작부터 출연한 세리사가 왜 이렇게 고질라 빠돌이가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란 말이야. 그래야 이 장면이 멋있을 거 아니냐고. 세리사가 왜 이렇게 고질라 빠돌이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작에도 없었고 이번 짝에도 없었는데 이 장면이 멋있고 비장미 넘치는 자기 희생 장면이 되겠냐? 아니면 세상에 이런 심판은 없었다가 되겠냐? 나름 전작부터 인간측을 대표하는 캐릭터 아니었습니까? 토대 없이 건설된 캐릭터는 희생에도 아무런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자와의 희생 시퀀스 전에 나온 모스라의 등장은 정말 황홀했다고.
모스라의 BGM이 나오면서 암울한 상황에 대비하는 어두운 하늘이 열리면서 밝은 빛을 내뿜는 이 장면. 그리고 세리자와의 희생 시퀀스 이후에 나온 고질라의 부활 장면. 고질라의 BGM이 나오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아났다고. 저 족같은 신파극전으로 내가 본 가장 뽕만 넘치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는 그 기분을 아십니까? 거대하고 육중함을 살리면서 동시에 속도감까지 살린 이보다 더 말할 게 없을 괴수격도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유치한 휴먼 가족 드라마를 보게 된 이 빡침을 아십니까? 이게 아니죠. 이 영화가 무슨 영화입니까? 괴수 영화잖아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고질라의 조력자여야죠. 딸을 구하기 위해 다시 힘을 합친 부부의 플롯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도라를 무찌르기 위해 고질라를 도울 방법을 격전지속에서 찾는 인간의 모습이 나왔어야죠. 그나마 마지막에 오르카를 이용해 고질라를 위한 시간을 버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고질라를 돕기 위한 플롯으로 시작했어야 했어요. 한 공간에서 고질라와 기도라의 대결이란 플롯과 분열된 메디슨 가족의 재결합이란 플롯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관객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빌어먹을 가족 드라마 직후에 영화로 구현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되던 버닝 고질라 장면을 멋지게 구현하는데 성공했잖아요. 레전더리 픽처스 니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정말 멋진 연출로 괴수 묘사를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해주었으나 상상 이상으로 나락으로 잡아뜨린 인간 플롯 때문에 망한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더 몬스터였습니다. 괴수물의 팬이라면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겠지만 일반 관객이라면 볼거리는 많지만 스토리는 쓰레기인 전형적인 헐리우드 킬링타임 영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한 번쯤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마지막 괴수 영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헐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이쁜 쓰레기 고질라 킹 오브 더 몬스터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아 맞다, 이 영화 OST가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가도보의 OST 작곡가 베어 맥크레이가 담당했더라고요.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와 가도보의 OST 앨범 재생 목록에 추가하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26번 트랙인 모스라스 송을 추천드립니다.